지금 CPI가 중국이 이미 5% 넘어가고 있어요. 물가가. 어떻게 할지는 각자 자기 상황에 맞춰서 네, 자기 유동성에 맞춰서 전략을 짜라 이거죠. 미국의 금리가 지금 원래는 올해는 뭐 거의 뭐 움직이지 않는다 이랬는데 결국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브라질, 러시아, 터키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네. 이게 이제 신흥국들의 어떤 뭐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중국도 이제 뭐 긴축을 한 해 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좀 약간 주식시장이 흔들렸었는데, 지금 중국 경제에서 이럴 가능성은 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이전에, 왜냐면 제가 항상 제 스타일은 이렇게 답을 주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왜냐면 이 듣는 사람들이 답을 암기내는 것도 아니고 그 답이 맞다는 보장이 없죠. 나는 결론은 내줄 텐데, 제가 어차피 결론은 내줄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논리를 얘기 드리면, 논리를 듣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라는 거야. 단지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참조만 해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지금 중요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우리 대표님도 보셨겠지만 지금 요즘에 터키가 리라가 마이너스, 그렇죠. 환율이 막 마이너스 17% 되고 사실 금융위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는 왜 기준금리를 인상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네, 왜 했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 경제가 좋아지니까 네. 달러 캐리 트레이드니 뭐냐서 해외에서 들어왔던 투자 네.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캐리 트레이드 금리를 높여서 투자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외국 투자자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 회역해 보면 IMF 때, 한국이 IMF 당시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IMF 때 보면 한국이 왜 IMF가 터졌냐면, 우리가 어떤 나라가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변수들이 있어요. 그게 결국 환율로 나타나요. 그래 보면은 보통 그 위기가 터진 나라들의 공통 특징이 뭐냐면 경상수지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라는 거는 수출을 해서 돈을 못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게 경상수지 적자인 국가들. 그리고 민간 부분이 부채율이 큰 거예요. 민간 부분이 부채율 크다는 건 뭐죠? 돈을 또 쓸 수가 없으니까 국내 경제가 돌아 못 간다라는 거죠. 네. 민간 부분이 부채율이 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그렇죠? 무역 의존도가 높고, 그 다음에 특히 단기 외채가 높은 나라들이, 단기 외채가 높은 100%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그때 가장 큰 문제점이 민간 부분, 특히 기업의 부채율이 높았죠. 막 대우 같은 경우에는 1000% 넘어갔어요. 그랬었죠. 예. 그리고 단기 외채가 특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이게 다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달러가 들어왔다가 쏙 나가면 바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 중에 브라질, 러시아, 터키가 있었잖아요. 지금 네. 터키가 먼저 터진 거예요. 근데 터키 같은 나라가 중국하고 정말 비슷해요. 경제가 뭘로 돌아갔냐면 건설업하고 부동산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건설하고 부동산이 뭐에 제일 민감하냐면, 그래서 우리는 금융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금융에 넣어요. 그렇죠. 부동산 영역이 금융학과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왜 금융이지?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금리에 변동하거든요. 그렇죠. 제일 크게 그래서 부동산업이 잘 가다가 금리를 올라버리면, 아까 임대료를 내거나 아까 우리가 이자를 내는 게 확 올라가 버리니까 가게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못 내게 되는 거지. 이자가 한국도 지금 한국의 가계 부채가 지금 1700조인가 800조인가 그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해봐요. 한국 사람들이 그 부동산 이자를 얼마 많이 내야 되나. 그러면 확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부동산하고 건설업으로 가는 나라는 금리에 되게 민감해요. 근데 이 금리가 그 화폐가 기축통화 아니면 미국 영향을 너무 크게 받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서 돈을 쫙 풀면 그 돈들이 한번이라고 해서 이머징 국가에 쫙 들어와요. 왜냐면 이머징 국가하고 미국 간이 금리 차가 있으니까 그 금리 차 먹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이러면 그 돈이 쫙 빠져나가면 그 돈이 이머징 국가에 들어왔다 부동산이가 다 있거든요. 왜 부동산이 가냐면 부동산 수익률이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이 쫙 들어갔다가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다시 돈을 쫙 빼면 그 나라 이머징 국가의 금리가 쫙 그냥 정부에서 그러면 그 돈들을 안 나가게 하려고 어떻게 하죠? 금리를 올리는 그치. 거예요. 돈 이자 좀 더 줄게. 더 줄게 나가지 마. 이러다 보니까 금리 올라가 버리면 부동산
사람들이 이자 지불이 확 올라가 버리면서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IMF 때가 그랬죠. IMF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터키가 그런 거예요. 터키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터키가 지금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한 단기 외채라든가 경상수지라든가 민간부문 부채를 무역청의 무역 규모 이런 걸 다 GDP로 나눠서 퍼센테이지로 봐요. 근데 터키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경상수지가 적자입니다. 올해 1월말에도 경상수지가 마이너스 30억 달러 적자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원래 파월이 뭐 올리지 않는다 뭐 어찐다 하다가 제가 옛날에 여기서 말했던지 생각은 안 하는데 파월은 완전히 강경파거든요. 그 2008년 그 다음에 한 2011년부터 12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가장 강력하게 제재한 게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게 파월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올리는 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꼭 그렇게 갈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원하든 안 원하든 장기 금리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지금 미국하고 중국과의 그 스프레드가 확 줄어들었어요. 250bp에서 150bp로 확 줄어들었단 금리 말이에요. 차이가. 예, 스프레드가 금리 차이가. 그러니까 돈이 이머징에서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갈 때는 이런 펀더멘탈이 취약한 나라에서 나가요. 그게 터키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가 적다. 그 다음에 단기 외채가 지금 GDP 대비 1.6% 이거 되게 높은 거예요. GDP 대비 106%? 다시 단기 외채가 GDP 대비 16.4%예요. 아, 16%. 굉장히 높아요. 단기 외채가 예, 이거네요. GDP 대비 이건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지금 한국 같은 나라는 GDP 대비 단기 외채가 8.2%예요. 그럼 한국이 2배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외환보유액 많으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환보유액 대비 지금 1.6배예요. 단기 외채가. 외환보유액 대비 1.6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외환보유액을 못 갚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 나라 환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부채, 부문 부채를 심지어 GDP 대비 75%예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일본이 옛날에 잃어버린 20년 시작됐을 때 민간 부분이 부채 비율이 70% 조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탈에 무역 의존도가 터키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채율이 80%예요, 80%. 그리고 무역 의존도가 GDP 대비 지금 터키 같은 경우는 60%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펀더멘탈이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을 때서 터키 같은 나라는 그냥 하루아침에 쫙 무너질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또 어떤 나라있냐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남아프리카,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칠레 등등. 신흥국들이 네. 뭐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해서 터키가 지금 막 17% 백화절하되고 이러잖아요. 화폐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큰 그림입니다. 이제 논리를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중국도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중국도 그 취약하니까 결국은 금리를 올릴 거 아니야. 이 질문 하신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일단 경상수지가 적자가 아니고 흑자예요. 예, 특히 작년에는 흑자 규모가 몇천억 달러 굉장히 높아요. 높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데이터를 보면 줄어들고는 있지만 확실한 거는 경상수지가 지금 흑자라는 거. 그리고 단기 외채가 중국은 한 1조 정도 돼요. 근데 외환보유액이 3조 넘잖아요. 아까 터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외채가 외환보유 1.6배였는데 중국은 단기 외채가 외환보유액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부문 부채율인데 중국은 민간부문 부채율이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높게 보면 70% GDP 대비, 근데 낮게 보면 한 5, 60? 어쨌든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역 의존도는 중국이 많이 이렇게 투자와 내수로 갔기 때문에 무역 의존도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봤을 때 펀더멘탈에 이렇게 취약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중국은 자본 항목을 개방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하고 위안화를 마음대로 대화 못 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 같은 사람이 중국 경제를 안 좋게 본다면 지금 다 달러로 대환하고 그렇죠. 싶잖아요. 근데 중국 바꾸죠. 사람들이 못 대환한다는 거예요. 내가 위안화가 무너질 거 알면서도 나 못 대환하는. 그러니까 억지로
공매도를 막아놓은 거니까 이게 실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그때는 또 달러가 넘쳐나서 네. 그 국내인들이 외국에 네. 5만 불인가 얼마 이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맞아요. 예,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 그러니까 사문화돼 있었지만 네. 그거를 네. 뭐 이렇게 한도를 없앴어요. 없앴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네. 결국 달러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없어진 건가요? 상황이 또 바뀐 건가요? 다시 말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네. 몇 개월 전만 해도 네. 그 중국인들이 외국에다 이렇게 뭐 5만 불 1년에 5만 불. 제한 없이 이제 또 할 수 있게 원래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와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올해 1월부터 이제 좀 풀겠다. 그래서 좀 완화하겠다 이런데 제가 실제 또 현지하고 알아보니까 아직까지는 말로만 아직까지 그렇게 불리하진 않다. 근데 말은 그렇게 했어요. 예, 예. 아니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달러 상황이 여유가 있으니까 한 거 아닌가 이런 왜냐면 중국에 돈이 너무 들어오니까. 그렇지, 그때는 그래서 채권 어쩔 건 투자도 내보내야 그렇고. 되니까. 근데 지금 급격하게 상황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 급격하게 바뀐 네. 이유가 지금 이 신흥국들의 위기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말하면 미국의 금리가 지금 원래는 올해는 뭐 거의 뭐 움직이지 않는다 이랬는데 결국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지금 EU하고 미국, 영국, 호주 공동으로 지금 중국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잖아요. 글로벌 화기 급속도로 지금 악화돼 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머징이 지금 벌써 터키 같은 나라들이 막 무너지고 있고,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환경이 확 변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좀 더 보자 이러는 거죠. 이게 안정이 되면은 100%또 시작을 왜냐면 하고. 위안화 환율이 절상을 하니까 이거 완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내보내야 네, 되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 터키라든가 브라질의 위기가 네. 이 나라들만의 위기로 끝날 것이냐 네. 아니면 이게 여기서 시작된 위기가 신흥국 전체 그다음 중진국, 선진국으로 계속 전이가 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또 크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이게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나라는 그때 2008년에 금융위기 터져서 전 세계 위기로 번졌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전 세계 외환보유액, 모든 나라 외환보유액이 결국 다 미국 시장에 가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중국의 3조 넘는 외환보유액도 지금 옛날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를 한 70, 80%를 외환보유액으로 갖고 있었잖아요. 네. 이처럼 모든 이머징 국가의 외환보유액은 다 미국 금융시장에 다시 들어가서 운영하는데 미국 금융시장이 무너지면 전 세계에 쫙 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이 이머징에서 위기가 나오면 그때 우리 IMF 때 경험했잖아요. 이머징 국가들 다 무너지는 건데 그렇다고 그때 미국하고 영향은 크죠. 주식시장이 다 같이 샥이 오고 다 오지만 거꾸로보다는 좀 덜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있죠. 근데 영향은 어차피 글로벌에 굉장히 큰 샥인 거는 맞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지금 미국도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고 중국도 뭐 어쨌든 지금 위기 관리 중인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그런 위험한 어떤 사고가 터지도록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 혹은 그렇죠. 좀 도와주면서 그거를 그렇죠. 연착륙하게 그렇죠. 뭔가 유도하겠느냐 네.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올해 원래는 양회에서 말할 때는 그 급격한 정책의 급커브가 없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동항정책 완화라든가 재정책 완화를 올해는 확 줄이지는 않겠다는 뜻이었는데 실제 까보니까 예를 들면 지방 정부채 같은 경우도 작년에 대비 한 2천억 적게 하겠다. 그렇죠? 작년에는 3.8조였는데 올해는 3.6조로 하고 통화 정책도 지금 금리 인하라든가 지준율 인하 이런 건 거의 뭐 확실하게 그 표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한다. 작년에는 있었거든요. 짱준, 짱률이 이렇게 하겠다. 근데 올해는 그 표현이 없는 거 봐서는 결국은 통화 정책을 어른 정책을 안 펼치겠다는 거니까 올해는 확실하게 돌아섰거든요, 이쪽으로. 근데 미국에서 금리 움직임을 계속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중국 정부도 왜냐면 지금 CPI가 중국이 이미 5% 넘어가고 있어요. 물가가. 그러면 이 금리가 너무 낮으면 결국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중국 국민들 돈을 상대적으로 뺏어오는 게 되고 소비 확대를 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금리 마이너스로 가기에는 중국 경제 상황이 아직 못 받아들여요. 일본하고 달라. 일본은 계속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잖아. 그렇지만 괜찮잖아요. 왜냐면 일본 자체가 내수로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아직 내수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못한 상황에서 실질금 마이너스로 한다는 거는 중국이 하고자 하는 쌍순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서는 금리를 조금 이렇게 또 미국이 이렇게 금리 올리니까 조금 따라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돼요. 올리거나 뭐. 근데 그건 LPR 금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창국 유동성 이런 걸 통해서 좀 조정할 것 같아요. 유동성을. 근데 어쨌든 지금은 중국 정부 뜻은 이래요. 보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상황 보면서 그때 맞게. 연준하고 좀 비슷하네요. 예. 알 수 없고 그냥 맞아요. 대응을 하겠다. 맞아요. 그래서 중국은 찡준 정확하게 맞춰서 진행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망이 어둡건 밝건 네. 그거에 맞춰서 뭔가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켜보다가 벌어지는 상황에 맞게끔 그때그때 대응을 네. 하겠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 일단 지금 그 시장 그러니까 중국만이 아니라 그 글로벌리 그 주식 시장이 좀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채 문제, 신흥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우리도 가계부채가 뭐 GDP 대비 105% 뭐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이 위기가 하나 터지면 이게 다 연계되면서 네.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국도 저 뭐죠? 그 전에 1대1로 해서 못 받고 있는 돈이 있었다 우리 그때. 맞아요. 그것도 엄청난 달러잖아요. 예, 엄청나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결국은 이 빚을 빌려준 나라들이 탕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 네. 전체가 살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못 받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고요. 1대1로 쪽도. 그렇죠. 아프리카나 예, 이런데. 예, 거의 못 받는. 그래서 그 대신에 그냥 돈을 막대하게 넣었는데 못 받는 건 그러니까 보통은 다른 실물로 뭐 예를 들어 석탄이 있으면 석탄을 주고 뭐 기름이 있으면 기름을 주고 아니면 뭐 항구가 있으면 항구 우리 한 몇십 년 쓰도록 하게 해달라 뭐 이런 방법을 채택하는 거죠. 예, 근데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중국이 1대1로 하는 거는 결국은 도와주는 척 하면서 결국은 식민지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자원을 이런데 뺏기 위해서. 예, 근데 제가 실제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상대방 국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상대방 국가가 여러 가지 제안을 내고 혹시 아이디어 없으면 뭐 이런 건 어떠냐 이렇게 공동으로 협상하면서 간대요. 예. 우리도 옛날에 러시아에서 돈 못 받을 때 아마 무기로 받고 막 이랬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맞죠, 비슷해요. 네, 실물로 그러니까 이래 받는 거죠. 실물로 필요한 걸로 이제 받는다. 기업도 그래요. 이렇게 배당을 돈이 없어 못하면 자기 생산한 제품으로 배당을 줄 때가 있거든요. 실물 배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네. 어쨌든 이게 리스크가 커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부채로 인한. 그렇죠. 네. 이게 결국 주식시장을 하락 쪽으로 유도하는 큰 요인이. 하방 리스크로 네.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성이 더 커진 거죠. 불확성이 더 크다라는 거는 금융위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금융위에서 그 금리 있잖아요. 이제 네. 우리 지금 금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금리라는 게 오른다 내린다 말이 뭐냐면 불확성이 커지면 금리는 오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금리의 본질이에요. 위험이 커지면 금리는 위험이 커진 불확성이 크다. 금융에서 위험이라는 거는 불확성을 말해요. 그냥 불확성이 크다. 이 말은 금리가 오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되게 깊은 내용인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물론 알 수 없지만 네. 현재 상황에서는 좀 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불확성이 되는 크니까. 네. 시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굉장히 이게 자기 자산에 대해서 이게 지금 가격이 크게 변동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내가 손에 이미 투자한 자산이 있다면 크게 변동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 내가 나의 유동성을 체크해야죠. 만약에 내가 지금 주식을 갖거나 채권을 갖고 있는데 유동성이 커져요. 엄청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렇죠. 내가 호주머니에 있는 유동성이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극복할 수 없다면 팔아서 확보를 해줘 유동성을. 근데 나는 이게 아무리 떨어져도 내 호주머니 현금으로 충분히 유동성을 넘어갈 수 있으면 이게 어차피 또 상황이 정리되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갖고 가는 거고 뭐 이런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부채 리스크, 신흥국 위기 리스크 하여튼 이런 것들은 네. 좀 일시적인 리스크로 요소로 보는 건가요?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정확하게. 왜냐면 지금 미국하고 지금 유럽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묘하게 우리 상상 이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선에서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불확성이 더 커지고 있다. 네. 그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는 각자 자기 상황에 맞춰서. 네, 자기 유동성에 맞춰서 전략을 짜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